OX 문제 보고 3장 가겠습니다. 먼저 1번. 납부 고지서에는 과세 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죠. 필수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고요. 하나라도 기재가 누락되면 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납부 기한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세 납부 기한을 납부 고지하는 날로부터 국세 납부 기한을 납부 고지하는 날부터 며칠 이내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 20일은 독촉장은 지정 납부 기한 지난 다음에 10일 내에 독촉장 보내게 돼 있고 독촉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기한을 정하게 돼 있고 이건 30일. 여기 있네요. 그렇죠? 독촉장은 지정 납부 기한 경과 후에 며칠 내 10일 내에 발부해야 되고 발부일로부터 납부 기한은 20일 내로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에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은 국세 징수권 소멸시의 진행을 아니죠. 납세 고지하고 독촉은 징수권을 행사한 거죠. 징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죠. 그렇죠. 중단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5번에 납부 기한 전 징수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니죠. 10,000원이 안 되면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10,000원이 안 되면. 그리고 10,000원 미만 자체가 독촉 발부하지 않는 거고요. 또 이것도 발부를 안 하는 거고 납부 기한 전 징수의 경우에도 독촉장이 발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독촉장 발부가 안 되는 거고 이것만으로도 납부 기한 전 징수만으로도 독촉장 발부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혀 있어도 발부가 안 되는 건데 둘 다 적혀 있으니까 아무튼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발부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으로도 발부하지 않고 독촉장 발부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6번에 이 재산납세 의무자 등이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물적납세 의무는 독촉 절차 없이 바로 뭐 한다고요? 강제 징수 즉 압류에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충자 납세 의무자도 납부 고지서 납부하지 않으면 뭐를 보내는 게 원칙.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는 게 원칙인데 보충적 납세 의무자 중에서 누구는 그죠? 물적 납세 의무. 자, 얘네들은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7번에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장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 과세 기간, 세목, 세액 및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지금 법정 신고 납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법정 신고 납부는 그 기한을 전부 다 알고 있다. 법인세는 3월 말, 소득세는 5월 말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별도의 얘는 따로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는 거지. 납세자 인적사항, 주민번호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주민번호 앞번호, 주소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거죠. 납부 기한은 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납부 기한을 따로 적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8번 납부 기한 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된 아니죠. 납세 의무가 무슨 국세죠? 확정된 거여야지만 되죠. 아까 확정된 것만 납부 기한 전 징수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정된 국세 하나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는 납부 기한 전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립 자리에 확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9번에 납부 기한 전 징수의 사유와 교부적 아니죠. 세 가지는 동일하고 얘가 더 많죠. 얘는 6가지, 얘는 3가지. 얘가 3가지인데 그 3가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얘는 6가지.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지. 납부 징수 사유 안에 얘가 3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동일하지는 않다. 10번에 관할 세무장은 납부 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 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당초의 납부 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서 그렇죠.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초에 원래 납부 기한보다 더 기한을 단축해가지고 납부 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납부 기한 전 징수 고지서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11번에 납부 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얘는 14일 이거를 지난 날로 하는 게 이거를 송달, 지연으로 지정 납부 기한의 연장인데 납부 기한 전 징수는 송달, 지연으로 이 기한의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한의 일을 박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났으면 언제죠? 그냥 도달한 날, 그렇죠. 도달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12번에 납세자가 납부 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납부 기한 전 징수 고지도 무슨 절차 없이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지금 이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얘기되는 거
그렇죠? 물적 납세 의무하고 납부 기한 전 징수. 고지서. 얘네들은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다. 13번.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독촉장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 이번에 개정됐다고 그랬죠. 실태 확인원을 채용해서 실태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14번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몇 개월, 6개월이었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서 상중일 때에는 납부 기한 연장 및 유예 사유 중에 하나인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6개월. 15번에 납세자에게 재난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하나요. 제가 납부 기한의 연장이라든지 납부 고지의 유예는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직권도 된다고 그랬죠. 직권도 된다.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 하나 이게 틀렸죠. 신청한 경우도 되고 뭐도 되고 직권도 되고 그렇죠? 다 되기 때문에 이거에 한해서만 된다 이렇게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16번에 납세자에게 재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연장 또는 유예되는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아니 몇 개월이 최대 몇 개월이죠? 최대 9개월이죠. 6개월이 아니라 최대 9개월 이내로 한다. 17번에 관할세무장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소지하는 기업이 그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은 자 이때 이제 위기지역 등이잖아요. 위기지역이면 사유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요. 사유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 무슨 세만 된다고 그랬죠? 그죠? 법소부와 거기에 부과되는 거 얘네들만 딱 된다고 그래요. 얘네들만 최대 몇 년까지 된다고요? 2년. 그렇죠? 얘네들은 최대 2년이나 할 수 그러네. 2년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죠. 근데 이제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중소기업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구가 될 수가 있다. 압류라든지 매각의 유예는 걔도 2년짜리가 똑같이 2년짜리가 있는데 걔는 중소기업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임의적 징수에 대한 연장 및 유예는 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한다. 이것도 원래 중소기업이었는데 이거 이제 개정이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중소기업을 따지지 않는다. 18번에 관할세무장은 재난 뭐에 따라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꼭 그 지역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사업장은 어디 있어?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놀러 갔다가 이렇게 신체 피해를 입은 거지. 그러면 걔네들도 그 법정의 그 유예 사유에 해당되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예가 되는데 그때 무슨 세만 된다고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니까 당연히 법인세는 아니죠. 개인 사업자니까 뭐하고 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하고 표현한 거죠. 개인 사업자니까. 그죠? 그리고 걔네들도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도 2년에까지 할 수 있다.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원래는 어디에 사업장이 꼭 있었어야지만 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있었어야지만 되는 건데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체 피해를 입은 자의 사업자 그 사업장은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는 그 개인 사업자도 2년간 이렇게 유예해주겠다. 연장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19번에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제출해야 되며 그죠? 이게 원칙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이러한 연장 및 유예 신청에 대해서 관할세무장은 만료일까지 승려업의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죠. 지금 그죠? 원칙 맞는 얘기고 20번에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이나 유예 신청을 했어요. 10일 그 이전에. 그러면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 10일 내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으면 승인 한 것으로 보는 승인 한 것으로 본다.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21번에 관할세무장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3개월 아니죠. 지금 이 분납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월을 초과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6개월을 초과할 때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3억 6이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죠. 22번에 관할세무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대하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이게 원칙이죠.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제공을 요구해야 된다. 요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여기만 봤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강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강제가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만 봤네. 여기 저도 멀었어요. 좀 저한테 좀 멀어가지고 가까웠어요.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구는
뭐 이거는 강제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걔가 좀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23번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지금 담보에 지금 요구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납세담보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 재산이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거니까 재난이나 도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재산이 심한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는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으니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조건부로 담보 제공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되게 짧았을 때, 되게 짧아서 정전이라든지 금융기관 휴무라든지 이거는 그 사유가 너무 짧게 해소되는 거니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그게 아니네 지금. 그럼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그렇죠.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없다가 요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4번에 관할세무장은 납부기한 등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납부를 유예한 경우에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얘네들 납부지원 가산세가 미부가 부과되지 않는다. 얘는 뭐랑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압류나 매각의 유예는 그것도 지금 기한이 지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납부지원 가산세 계산할 때 계산이 되는 거, 걔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얘는 부과하지 않는다. 임의적 징수는 봐준다고 할 때 납부지원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25번에 뭐 이렇게 많지? 재산 상황의 변동 등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돼서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 내가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유예를 취소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한의 이익을 박탈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취소를 지금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또 연장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재산상이 변동돼가지고 지금 취소한 거잖아요. 그럼 재산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안 좋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면 재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럼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재산 상황이 또 별로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연장 그 국세에 대해서 다시 연장이 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에 납부기한 전 징수했다는 고지가 아닌 경우로서 납부고지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지서라는 거죠. 납부기한 전 징수했다는 고지가 아닌 고지서니까 일반적인 납부고지서예요. 그러면 송달 지연으로나 14일에 납부기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 이미 지났어. 그럼 도달한 날부터 그렇죠. 이거 이렇게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14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14일이 지난 날. 14일 되는 날에 하루 더 가는 거죠. 14일이 지난 날이어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7번에 납부기한 전 징수했다는 고지로서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에 따라 단축된 기한 후에 이거는 납부기한 전 징수했다는 고지서죠. 그죠? 근데 벌써 또 14일 나오니까 벌써 얘는 지금 틀린 거죠. 얘는 뭐가 안 되니까요. 연장이 안 되죠. 그죠? 단지 기한 후에 도달했으면 언제가 되는 거죠? 도달한 날. 두 중에 늦은 날이니까 도달한 날이 되는 겁니다. 14일 연장 안 되죠.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 보증서도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세 징수법 또는 세법에 납세 담보 재산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금전적 가치가 있어서 납세 의무의 보존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엄격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귀금속이나 자동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재산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담보는 그다음에 30번에 토지 또는 건물이 납세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담보로 제공한 날을 그렇죠. 평가 기준일은 제공한 날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법이냐 감정가액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상증세법상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토지 건물 제외 나머지 등기 자산들은 금액 맞는 얘기죠. 이날을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가 표준액을 하거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여기가 틀린 겁니다. 이건 맞는데 현금이나 납세 보증 보험증 이외의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 아니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얘하고 뭐까지? 은행의 납세 보증서죠. 여기까지 이 세 개는 110% 이상, 나머지는 120% 이상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여기까지 되는 거라서 이거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얘 둘 빼고는 다 120%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빠졌죠.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32번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의 경우에
담보 제공 시에 화재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되고 토지를 빼면 다 보험 증권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죠. 보험 기간은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며칠 이상을 더하라고요.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3번에 보증인의 다 끝나가네 이제.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에 가름해서 다른 담보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장은 별도의 승인 없는 경우 지금 이 보증서가 인적 담보한 거잖아요. 이거에 가름해서 다른 담보 자산을 제공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준다니까요.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이 되는데 요 사유면 무조건 뭐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저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뭐 해준다고요? 승인을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변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승인이 안 돼요. 승인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납세 담보로서 금전 또는 상장 유거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 또는 상장 유거증권으로 아니죠. 그걸로 납부할 수 있는 건 뭐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금전만. 얘는 납부할 수 있는 게 그럼 물납을 허용한다는 건데 물납 안 되는 거니까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 금전만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된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지? 해서 이제 3장 내용 가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6시 안에 끝내야 되는. 빡빡하다 진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강의여가지고요. 가늠이 잘 안 돼요. 이게 매번 하는 강의 그렇구나. 매번 하는 강의도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강의인데 이게 가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5시 끝낸다고 헛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3-2페이지에 강제적 징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징수는 말 이제 압류부터가 이제 강제 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독촉 또는 납부기 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압류부터가 뭐가 되는 거다? 강제 징수가 되는 거다. 아시겠죠? 독촉장에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으면 또는 납기 전 징수 고지서는 독촉장 필요 없죠? 걔 납부기한까지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강제적 징수 압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압류권자냐? 해가지고 원칙은 관할 세무서장인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방 국세청장이 압류권자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체납 발생 후에 1개월 경과를 했고요. 그리고 체납액 얼마 이상이고 5천만 원 이상이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압류권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할 세무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이 이거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체납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양도나 증여나 사회 신탁 해야 할 목적에 신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체납자의 해당 재산 이외에 변제 자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산 이외에는 나머지 재산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아무리 지금 요 토지를 지금 양도하거나 뭐하거나 했다 할지라도 재산 나머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뭐 하면 되니까 압류하면 되니까. 그 나머지 재산으로는 지금 자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체납자, 수익자, 전득자 누군지 아시겠죠? 그 수익자로부터 또 양도나 증여를 받은 자, 그죠? 걔네들이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죠? 다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행위 취소송을 거는데 이게 세무공무원이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아까 체납자가 아니에요. 체납자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수익자와 전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거의 되면 국가가 승소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국가가 승소합니다. 국가 승소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그 양도나 증여한 법률 행위가 뭐가 되니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다?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물적납세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하거든요. 물적납세 의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적납세 의무에 납부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독촉처 없이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압류가 바로 되는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냐까지도 그리고 셋 다다 세 명 악의는 세 명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유료.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압류가 우선합니다. 아무리 지금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그래서 그 표현이 나와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강제징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가압류나 가처분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압류 대상 자산이 되면 압류를 무조건 하는 겁니다. 상속이나 합병제 승계 효력. 이게 합병이랑 상속 국기법에서도 납세 의무가 뭐 된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가 승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시작했어요. 강제징수를 시작해 이제 압류를 했다는 거죠. 압류를 했는데 체납자가 사망한 거예요.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 아직 매각을 안 했는데 강제징수에 들어갔는데, 즉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 상태에 사망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사망했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이제 누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사망했다면 그냥 상속인이 갚아야 되는 거고, 합병으로 소멸했다면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이 내야 되는 건데 걔가 소멸해 버렸으니까 이제 합병 법인이,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차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체납자가 사망한 후에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한 압류는 누구한테 압류한 거죠? 체납자한테 압류를 한 건데 그는 누구한테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속인한테 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압류 등기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냥 상속인한테 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니까 별도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압류 절차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 건물 같은 거에 압류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별도의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한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제3자 소유권 주장인데 요거는 이제 말 문제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체납자예요. 갑이 체납자인데 갑 재산에 대해서 이때 압류 들어갔어요. 압류하면 이제 그 사람 뭐 해야 되는 거죠? 매각을 지금 하려고 딱 하는데 갑의 재산이니까 지금 압류 들어가고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 5일 전, 매각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갑자기 제 3자가 나타나더니 그거 제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는 지금 갑 거니까는 압류했는데 근데 제 3자가 그거 갑 거 아니다. 그거 내 거다라고 제 3자가 뭐를 주장하는 거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매각 5일 전까지. 요때 제 3자가 나타나더니 제 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거죠.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매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잠깐 정지해요. 정지. 그래서 이때 소유권 주장하면 원래 지금 매각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며칠 5일 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정해진 거죠? 지금 매각 기일이 정해진 거잖아요. 매각 기일이 정해졌는데 근데 매각하면 돼야 안 돼요. 제 3자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장을 하는 순간 집행이 뭐 된다고요? 정지. 잠깐 멈춰요. 하는 순간 집행 정지하고요. 아직 매각하면 안 돼요. 파악해봐야죠. 왜냐면 압류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파악을 딱 해봤더니 진짜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구께 맞아? 제 3자 께 맞네. 그럼 제 3자 건 모르고 내가 압류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 3자 께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압류한 거 다 돌려 줘야 되는 거니까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압류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류 해제를 해야 된다.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건 해야지만 되죠. 제 3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 3자가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보니까 집행 정지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거 갑 건데. 제 3자가 아닌데. 얘의 주장이 지금 부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부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부당하면 이제 제 3자한테 내가 볼 때는 네 거 아니다. 내가 볼 때 네 거 아닌데 지금 너 자꾸 주장한다면 그럼 며칠 내에 15일 내에 그럼 진짜 네 거라고 생각한다면 15일 내에 누구를 상대로?
나는 지금 얘 거로 생각해서 압류했는데 지금 너는 얘 게 아니라 네 거라는 주장이잖아. 그럼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며칠 내에요?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부당하다면 부당해. 내가 볼 땐 부당하거든. 근데 계속 제3자는 자기 거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 제기해. 15일 내에 누구를 상대로?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 순서 지금 그래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래요. 제기 이제 이거는 압류 해제했으니 끝나는 거고 이때 제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15일 내에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온 거야. 증명서를 갖고 온 거네. 소송 제기한 증명서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15일 내에 체납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는 뭐죠? 제3자가 그냥 헛소리 한번 한 거야. 헛소리 했는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헛소리 했는데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15일 내라고 했는데 15일 증명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작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체납자의 이 재산을 내가 압류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가지고 있는 체납자의 아파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막 있는 그런 집이야. 이거는 압류당하기 싫은데. 근데 좀 한 2주만 지나면 저기 지금 미국에 수출한 거 지금 대금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는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시간을 좀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일단 15일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봐야 되고 집행 정지가 됐으니까 여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도 며칠 걸리겠죠. 그래도 일단. 그리고 부당하다고 당연히 부당하겠죠. 그냥 찔러본 거니까. 부당한데 또 며칠 동안 또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으니까 15일. 그러니까 한 2-3주 최소한 2주 15일 이상 길면은 한 3주 이상 한 달 정도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안에 돈 마련되면 뭐 하면 되니까 내가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압류가 납부했으니까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걸 이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증명을 못했다는 거는 지금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증명은 안 된다. 그러면은 증명이 안 되면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죠? 정지했던 거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은 강제 징수를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집행하면 됩니다. 이제 집행 정지했던 거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강제 징수를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소송을 제기해서 증명해서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지 아직 제3자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증명을 했으면 이거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판결 결과가 이제 제3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근데 증명을 하는 순간 소송에 또 걸리는 거니까 그때 또 집행이 또 뭐가 되는 거고요. 집행 또 정지가 또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돈 들어가니까 함부로 하긴 좀 그렇죠. 여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소송하는 거니까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러면 제3자가 뭐 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승소했다는 거는 법원의 판결은 제3자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압류를 압류 해제해 줘야죠. 제3자가 뭐냐면 패소했다는 거는 체납자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제 징수를 집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리고 이때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압류해제는 전부 다 이게 압류해제를 해야지만 된다는 건 필요적 압류해제 또는 필수적 압류해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압류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임의적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얘는 필수적 또는 필요적. 필수적 또는 필요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필요적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필요적 해제 사유.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이렇게 쭉 이제 그 번호대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번호대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읽어보면 되는데 압류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요. 압류 또는 말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입 물품에 대한 강제 징수 위탁. 수입 물품의 강제 징수는 누구한테 위탁하겠어요? 당연히 누구한테 위탁? 세관자. 그렇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 물품을 압류하려면 누구한테 위탁하면 되는 거죠? 세관장한테. 들어올 때 바로 그냥 압류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당 공개 대상인 누구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의 수입 물품에 고액 상습 체납자가 수입한 거죠. 그죠?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강제징수 권한을 누구한테 위탁해가지고요. 세관장한테 위탁해가지고 수입하는 물건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수입 물품이라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2억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권한은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다. 세관장한테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강제징수의 인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좀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관할세무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장한테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있다. 야, 네가 좀 압류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거나 아니면 체납자가 지금 관할구역 밖에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은 압류 재산이 내 관할 밖에 있다면, 그러면은 그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수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장한테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뭐거나 채권의 별표 채권이거나 아니면 체납자의 거주지나 압류할 재산의 수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인 경우에는 인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수의 인계는 되는 게 원칙인데 안 되는 경우가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압류할 재산이 뭐라고요? 채권이거나 또는 체납자의 거주지나 압류할 재산의 수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에 있다면 그러면 인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제징수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압류를 해야 되는데 부천세무서장이 압류해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저기 안양세무장이 야 네가 압류해 뭐 한 거잖아요. 그럼 안양세무장이 네 알겠습니다요. 네가 뭔데 지금 명령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급이니까 같은 급이다 보니까는 지금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죠? 이 경우에 체납자가 그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색 조서를 강제징수를 인계한 세무서장한테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수를 거절하는 거는요. 인수를 거절하는 거는 압류할 인계를 받았는데 내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야 우리 구역에도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고 그 우리 구역에도 없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서를 작성한다고 해야 되나? 수색 조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색을 해봤더니 없어 여기 없어 거절할 수 있고 그 수색 조서를 세무장한테 보내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압류에 대한 얘기인데 압류의 요건 당연히 1번이죠. 독촉장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다. 이게 일반적인 압류죠. 근데 2번, 3번, 4번 2번, 3번을 공부했어요. 양도담보권자가 이게 무슨 납부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그렇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독촉장을 보내지 않고 납부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거고 3번도 공부했죠. 납부 기한 전 징수 고지서의 경우에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걔도 독촉 절차 없이 압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죠. 뭐죠? 4번은 뭐냐면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원래 확정된 국세에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서를 보내죠. 그래서 압류 시점을 땡기죠. 왜냐면 당연히 뭘 못할 거니까. 납부를 못할 거니까. 아무리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기한을 단축시킨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미 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납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독촉 절차 없이 뭐를 빨리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압류의 시기를 땡기려고 지금 그거 납부기한 전 징수고지서를 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납부기한 전 징수고지서를 보내려면 어떤 국세 안에서만 납부기한 전 징수가 된다고요?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서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금은 아직 뭐가 안 됐냐면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러면 확정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결정이 뭐예요? 납부? 고지서를 보내야지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납부고지서에 아까 뭐가 있었죠? 지정 납부기한이 이때 이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서를 기한을 단축시켜 가지고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냐면 요때 발생한 거예요. 나는 지금 부천세무서인데 지금 부가가치세 담당 관할하는 종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압류가 이때 들어간 거죠. 이때가 아니라 지금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 내가 지금 걷어야 되는 소득세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 지금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즉 다른 압류 기간에 압류가 들어간 거죠. 내가 걷어야 되는 부천세무서가 걷어야 되는 소득세의 확정 전에.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이때 확정이 안 된 국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기한 전 징수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금 확정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만큼 압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확정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만큼 압류를 해. 걔를 뭐라고 하냐면 확정도 하기 전에 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 압류죠. 걔는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그래요. 이것도 결국에는 독촉장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압류하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언제 발생한 거예요? 부천세무서에서 걷어야 되는 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확정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확정 전 뭐라고 한다고요? 보전압류. 대신에 이 압류는 원래 압류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압류하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죠?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압류. 근데 이 압류는 특이한 압류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가 안 돼요. 확정되기 전에는 뭐가 안 돼요? 매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 전에 보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하면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뭐 되기 전에는 매각이 안 된다고요? 확정 전에는 매각이 안. 좀 특이한 압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확정도 되기 전에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압류를 뭐라고 한다?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확정 전 보전 압류에 대해서 이제 밑에 써놨죠.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일단 요건 첫 번째 뭐 되기 전에 그 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해야 된다. 두 번째 또 별표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자 재산 압류한다. 얘는 지방국세청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쭉 해야 돼요. 확정 전에 납부기한 전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확정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압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압류에 따라서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에 압류한 자산이 금전이거나 납부기한 내 추심이 가능한 예금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뭐한 걸로 본다? 징수한 걸로 본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5번이 중요합니다. 또 확정 전에는 뭐 할 수 없다? 확정 전 보전 압류의 경우는 확정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했는데 이 확정 전 보전 압류보다 더 센 게 담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이라는 자가 지금 소득세 지금에 대해서 확정도 되기 전에 지금 압류를 당하니까 확정도 안 되는데 예상되는 금액만큼 압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요, 제가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압류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더 위라고요? 담보가 더 위에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사유,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압류를 받은 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과 압류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 담보가 더 위에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받는 게 더 위라니까요. 담보를 제공하는 게 더 급이 더 위에요.
그래서 그러면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보전 압류를 했는데 압류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국세가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됐다면 압류로부터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확정 전 보전 압류는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3개월 지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필요적 해제 요건이에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 거고요. 해제해줘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압류로부터 3개월 내에 국세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확정된 보존 압류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압류에 대한 압류를 할 때 무슨 압류가 금지가 된다고요? 초과 압류. 관할세무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너무 초과해가지고 압류는 안 돼요. 그런데 다만 불가 분물 뭐야 이게? 그 한자 써놨죠. 그 한자로 써놨어요. 나눌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과 압류는 금지하는 건데 이 자산이 성질상 분할할 수 없어요. 아니면 분할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분할하면은 효용이라든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자산이라면 분할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체가 분할이 안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면 어쩔 수 없이 초과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초과 압류가 금지가 되는데 그게 불가 분물 나눌 수 없거나 나눴을 때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물건이라면 그런 불리한 경우라면 초과 압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3자 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갑이 체납자인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압류했어요. 근데 그 건물에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임차인들은 지금 다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다 지금 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3자인 지금 거기 전세권자들 걔네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전세권은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건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낸 그 임차인들의 전세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압류 재산을 선택하는 경우에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제3자가 가진 권리,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3자가 가진 권리가 있다면 걔네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류 조서. 압류를 하면 압류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참가 압류로 인해 가지고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왜냐하면 이미 1순위 압류권자가 이미 다 뭐를 작성해 놨으니까요. 그 압류 조서를 작성해 놨으면 일단 나도 등기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후순위 압류권자라서 내가 또 뭐를 작성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압류 조서를 또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가 압류라면은 압류 조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수색. 이것도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수색.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재산 압류를 위해서 체납자의 주거, 창고, 사무실을 당연히 수색할 수 있고요. 폐쇄된 문이나 금고나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대신에 직접 열잖아요. 그죠. 문고리값 내야 돼요. 직접 열면은 문을 안 열어? 그러면은 그거 불러가지고요. 다 이제 그 열쇠업자 오셔가지고 이제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망가져가지고 다시 안 돼요. 새 거를 다시 껴야 돼요. 이제 그거는 문고리 값은 다시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안 열고 계속 이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때는 직접 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주거도 수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이나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제3자의 재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에 분명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알고 있어. 근데 걔가 뭐를 지금 거부하면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면은 제3자의 주거 등을 또 수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 갔더니 뭐 문이나 금고 있으면 열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에 해당되는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내가 수색을 해야 되는 그 사업장이 그러니까요 나이트클럽이야.
나이트클럽 해가 지고 문 여는 데야. 나이트클럽이야.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걔네들 유흥주점에 무도장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당연히 해가 진 후에도 해가 진 후에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데라면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이라면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1번, 2번에 수색을 했는데 이게 수색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색을 다 했어. 다 해봤는데 뭐가 없어요. 압류할 자산이 없으면 수색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수색을 해봤는데 그 수색 조서에 적히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여기를 다 수색을 했는데 압류할 자산이 없습니다라고 적는 거예요. 수색 조서가. 어디를 수색했다는 얘기도 적고 다 적고 그런데 압류할 자산이 없습니다라고 적는 게 수색 조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색 조서는 보니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간다고요? 참여자도 같이 갑니다. 참여자 그때 밑에 보니까 밑에 한번 봐볼까요? 참여자가 누구냐면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위한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그 일을 참여시켜야 될 자가 없거나 참여해달라고 했더니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나 성인 2명 이상 또는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이면 1명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경찰 1명만 있어도 되고요. 공무원 경찰이 아니면 성인 몇 명 이상 데려가면 되고요. 2명 이상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참여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걔네들을 증인으로 참여를 시켜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가지고 왜냐면 세무공무원이 물론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막 수색하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라서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누가 참여자가 있어야 돼. 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믿어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소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무조건 혼자 하면 안 된다. 인마이 포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위에 보면 그럼 수색의 6번을 볼게요. 6번에 이제 5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을 같이 해야 되고요. 6번에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수색을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가지고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제 이게 말문제로 나오는데 소멸시효가 정지가 아니라 중단돼.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를 행사했을 때죠? 징수권을 행사했을 때 중단되죠. 그러면 수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하러 간 거 맞아요? 그렇죠. 압류하려고 가서 뭐 압류할 자세 있는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를 행사한 걸로 보는 겁니까? 징수권을 행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압류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수색을 했는데 이미 얘가 뭐 했어요? 눈치채고 지금 다 여기저기 다 숨겨놨기 때문에 압류할 자세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장판 뜯어봐야죠. 장판 뜯어봐야 되는 거죠. 장판 뜯어보면 쫙 5만 원짜리 쫙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우 꽤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막 그러니까 옛날 세금을 안 내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어. 세금을 안 냈는데 어디 살아? 타워팰리스 살아. 옛날에는 그 시그니엘 전에 타워팰리스가 가장 비싼 건물이었는데 거기 살아. 근데 세금을 안 냈어. 자, 그럼 이제 압류하러 세금 계속 안 내가지고 지금 압류하러 지금 간 거예요. 가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죠? 지금 수색을 먼저 지금 한 거죠. 그게 수색을 이제 거기 보면 그런 말도 증표 등의 제시. 수색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저 세무공무원은 압류 수색 또는 질문 검사를 할 때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압류 수색 등의 통지서. 그러니까 딱 통지서도 보여주고 저 세무공무원 보여주고 통지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하는데 막 수색을 하는데 없어. 타워팰리스야. 근데 없어. 근데 여기 왜 난로가 있지? 뭐 이런 거지. 왜 이상한 난로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뭐지? 하고 열어보고 하니까 거기 막 숯이 있는데 검댕이 있잖아요. 그걸 숯을 혹시 해가지고 아무리 시커매도 이렇게 쓱 들어보니까 그 밑에 그냥 수표 수표 5만 원짜리가 꽉 차 있는 거죠. 너무 여기 어울리지 않는 큰 난로가 있으니까. 그죠? 누가 들었겠어요? 막내가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수시니까 있으니까 막내가 들었겠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있고 막 실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장판 열면 5만 원짜리가 쫙 이렇게 깔려 있거나 아무튼 그러니까 수색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가서 잘 수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무슨 권을 행사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권을 행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징수권을 행사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징수권 행사한 거니까 그것도.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질문 검사 할 수 있고 아까 참여자 얘기했고 증표 등 제시도 얘기했고 출입 제한. 그러니까 압류 수색 또는 질문 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 징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찬압자 및 참여자 등의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가세요 할 수 있고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누군 있어야 돼? 참여자는 있어야 돼. 참여자 없이 나 혼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압류 통지,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걔네들은 그냥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압류 대상 자산 및 압류 제한. 그렇죠? 압류 대상 자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가 소유하는 국내 재산, 소재 재산 중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바로 밑에 있는 압류 금지 재산 또는 압류 제한 급여 채권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압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걔가 아닌 국내 소재 재산. 누가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밑에 있는 압류 금지 재산이거나 압류 제한 급여 채권 이외의 자산을 압류 대상 자산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요. 압류 금지 재산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압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아니 옷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마트는 가야 될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의복, 침구, 가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체납자와 동거자에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이나 연료. 그다음에 인감 도장.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감 도장 없으면 안 되죠. 인감 도장이라든지 작업에 필요한 도장,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나 비석, 묘지. 그다음에 체납자 동거자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 일기 가지고서 뭐 하려? 족보나 일기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체납자가 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야. 소방관 옷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훈장이나 명예 증표도 압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9번 학업에 필요한 서적이나 기구, 기구가 뭐죠? 기구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나 인강 좀 들어야 되니까 인강 들어야 되니까 탭 안 된다. 뭐 이거 안 돼. 그럼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된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명이나 저작에 관한 것으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도 그것도 압류 금지 재산이 됩니다.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쭉 읽어보면 그러네 이건 압류하면 안 되겠네. 근데 11, 12, 13번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수익 창출에 사용되는 자산. 내가 11번은 농민이고요. 12번은 어민이고요. 13번은 그냥 일반 사업자예요.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기술자, 노무자 그밖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농업할 때 농민한테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농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이런 것들이고요. 어민한테 꼭 필요한 건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밖에 예출하는 물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그런 자산들은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전문적 종사자는 기술직, 노무자 그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비품 뭐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밑에 꽃표시. 다만 아무리 11, 12, 13번에 해당되는 막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라고 하는다 할지라도 부동산과 상품 제품은 부동산하고 상품 제품은 압류한다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상품 제품은 압류한다라고 하는 걔네들은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압류한다. 저 이 땅 꼭 필요한데요? 아니 그냥 압류한다. 딱 농민은 땅을 꼭 자기 땅이 아니어도 되죠.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이 건물 꼭 필요한데요? 아니죠.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내가 사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상품 제품은 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도 보면은 이건 이제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압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 경차 압류하지 않습니다. 경차 압류하지 않고. 그죠? 뭐 여러 개 나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상위급여금. 누가 이제 사망해가지고 받는 급여라든지
상위라는 것도 이제 군인이거나 뭔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해가지고 받는 금액 이제 상위 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상위 급여금이나 사망 급여금 이것도 압류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액 임차 보증금 압류하지 않는다. 그리고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도 압류. 그는 이제 넘겨보시면 참고가 나오는데 압류 금지 대상 소액 금융재산은 일단 1번 예금 있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예금 등은 개인별, 그러니까 그 계좌별이 아니라 내가 예금이나 다 들은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얼마까지요? 250만 원. 250만 원 미만의 예금 등은 압류하지 않는다. 개인별 잔액이에요. 개인별 잔액. 그다음에 2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요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이에요. 각각. 사망보험금은 얼마? 1,5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압류하지 않는다. 1,500만 원 초과한 것만 압류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1,500만 원은 압류가 안 되고요. 3,500만 원은 압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은 뭐냐면 실비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받은 거는 걔네들은 진료, 치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금 받는 건 아예 압류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서 보험금 받은 거는 보험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 금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250만 원. 보장성 보험 중간에 해약한 게 아니라 만기 환급금 별도로 또 얼마? 250만 원.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구분 따로따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금 등은 총 얼마? 250만 원.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실비보험은 그냥 전액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 별도로 250만 원, 만기까지 보유하다 환급받은 거 25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압류 금지 대상 재산이 된다. 소액 금융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5페이지.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인데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 급여 채권은 이게 급여금 일반 급여금이냐 퇴직급여냐. 그래서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보니까 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급여금은 매달 받는 금액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급여금이냐 퇴직급여냐, 급여금이냐 퇴직금이냐 이렇게. 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인데 내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거 빼고, 여기서 말하는 급여금은 뭐 뺀 거냐면 비과세 제외 일단 빼요. 급여금은 매달 내가 받는 급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그중에 비과세가 50만 원 있어. 그러면은 일단 출발을 얼마로 해요? 450만, 비과세 빼고 450만 원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450.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금을 매달 떼이잖아요. 낼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가지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인수 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금과 퇴직금은 전부 다 세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도 제외하고 여기서 원천인수가 된 소득세 등도 제외하고, 소득세만 원천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 10%에 따라붙는 세금과 비슷한 뭐죠? 지방 소득세 10%에 상당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지방 소득세 차감한 세후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여금은 비과세 제외하고 그리고 무슨 금액으로 한다고요? 소득세와 10% 상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으로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비과세 되는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 제외하고요. 그리고 얘도 완납적 원천인수로 과세가 종결되잖아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압류 금지 급여 채권 등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지금 3천만 원 받았어요. 비과세 되는 거 없어. 3천만 원, 퇴직금이 3천만 원인데 원천인수가 된 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원천인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2,800만 원으로 이제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세후 금액으로. 그럼 2,800만 원에 이거에 얼마를 압류 금지할 거냐? 퇴직금은 그냥 쉬워요. 2분의 1을. 이거에 2분의 1을 압류 금지 금액으로 한대요. 2분의 1을. 그러니까 압류 금지 금액 얼마? 1,400. 압류 금지 금액 1,400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압류 금지. 압류 금지 금액 계산할 때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다고요? 비과세 빼고 세후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비과세 빼고 세후 금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빼고 비과세 빼고 세후 금액으로 하는데 비과세 뺀 세후 금액이 얼마 이하라면 500만 원 이하라면 그러면 무조건 압류 금지는 얼마? 2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이더라도 얼마? 250. 뭘 압류 금지하는 거니까 얼마를 압류하는 거죠? 150만. 5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250만 원 압류 금지하는 거예요. 250만 원이 최저생계비라고 보는 거예요. 300만 원인 사람도 얼마 금지하는 거예요? 250. 그럼 얼마만 매달 얼마만 그럼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만. 250만 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후 금액이 지금 500만 원, 세후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그럼 압류 금지 금액이 무조건 딱 정해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300만 원일 때도 250만 원 압류 금지가 되는 거니까 압류하는 건 매달 얼마씩만 압류가 되는 거죠? 세후 금액으로 50만 원씩 압류만 되는 거죠. 근데 500만 원 초과했는데 6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이하라면 예를 들면은 딱 600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그 해당 이 급여 총액은 당연히 세후 금액으로 급여 총액이죠. 얘랑 또 2분의 1이에요. 근데 600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거기 산식 좀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0을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면 800이다. 그럼 압류 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600만 원까지는 600만 원까지는 2분의 1이고요. 그죠? 600만 원 초과 800이면 600 초과분이 200이잖아요. 600만 원 초과분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800만 원이면 압류 금지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600까지 절반이니까 얼마? 300. 그죠? 초과하는 건 200만 원은 4분의 1이니까 얼마? 50. 그럼 압류 금지 금액이 얼마? 350이니까 800일 때 350을 압류 금지하면 얼마를 압류한다는 거죠? 450을 압류한다는 겁니다. 압류 금지 금액이 보세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그냥 무조건 얼마? 250. 500과 600 사이면은 절반. 왜냐면 550일 수 있잖아요. 550일 때는 절반. 275.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사이라면 절반. 그리고 600을 초과하게 되면 600까지는 절반. 600을 초과하는 부분은 4분의 1. 이런 식이에요. 그 산식이에요. 산식이 의미하는 바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다? 전부 다 이 금액들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다. 퇴직금은 쉽죠. 그냥 비과세 제하고 세후 금액으로 무조건 그게 뭐예요? 절반이 압류 금지 퇴직급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많죠? 이쪽이 많아요. 좀 많은데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압류의 효력 및 절차. 해가지고 압류가 들어가면은 처분이 제한돼요. 압류한 재산은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나 제한 물건의 설정이나 채권의 영수나 그밖에 처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류하면은 세무공무원이 압류하면 그 물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는 압류할 때 가져가는 점유라는 게 아니라 뭐죠? 압류를 등기하거든요. 이거는 압류된 겁니다라고 등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게 원칙.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기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계속 얘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3자한테 양도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양도나 제한 물권의 설정이나 채권의 영수 이런 것들 그밖에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한 거예요. 지금 이 체납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압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얘한테 좀 돈을 줄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체납자한테 돈 줄 거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당연히 그 채권을 지금 세무서가 뭐 했으니까 압류한 거니까 얘한테 주면 되는데 안 돼. 누구한테 줘야 돼? 나한테 줘야 돼.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번이. 응? 아시겠죠? 체납자한테 지급하거나 체납자한테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 세무공무원이 예탁 유가증권 지분 또는 전자등록 주식을 압류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압류했는데 그 유가증권이 예탁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말문제로 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지금 A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A 주식을 지금 이게 은행이 그 주식을 모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용 보시면은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 주식 같은 경우에 예탁 결제원에다가 예탁을 그러니까 이거 나는 함부로 팔지 않겠어라고 해서 예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예탁 결제원에 얘 갖고 있는 주식을 예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직접 예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쳐 가지고 예탁하는 거죠? 이거는 예탁자가 있어요. 예탁자. 여기 예탁자라고 표현하는데 예탁자가 증권사예요. 증권사. 근데 여기에 예탁되어 있는 거지만 누구 거예요, 지금? 갑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 거야, 갑 거. 갑 건데 근데 이 갑을 이제 갑을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표현할게요. 투자자가 증권사에다가 이제 이걸 예탁을 하게 되면 얘가 이걸 모아서 증권사의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얘가 여기다 이제 예탁을 하는 거예요. 예탁을 하는 거, 예탁 결제원에 예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탁 결제원에 지금 예탁되어 있는 그 주식은 누구 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예탁한 거니까 갑 거예요, 갑 거. 투자자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얘가 체납을 했네. 얘가 체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탁 기간이 있거든요. 예탁 기간이 종료되면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죠? 갑 거니까 갑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거쳐 가지고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탁돼 있는 주식이 뭐가 된 거죠? 그죠? 이 예탁돼 있는 주식이 압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얘가 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그 주식이 전자 등록된 주식인 거예요. 전자 등록된 주식. 요즘에는 실제로 주식을 전자 등록하는 주식으로 발행을 한단 말이죠. 갑이 여기 지금 을이 있는데 얘도 또 누구죠? 지금 보니까 투자자인데 얘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무슨 주식이에요? 요게 전자 등록되어 있는 전자 등록. 이 투자자인데 전자 등록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자등록 주식은 전자등록 기관에다가 전자등록하는 거거든요. 전자등록 기관에다가 전자등록을 하는 거예요. 전자등록이 되는. 사실 저도 이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본 적이 있어야지 팍팍 얘기하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전자등록 주식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다 등록을 한대요. 나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다 등록을 한대요. 근데 여기다 등록을 하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똑같아요. 누군가 모아 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전자 등록 기간에. 그래서 그게 이제 3-9페이지 보시면은 계좌 관리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모아 가지고 등록을 한대요. 여기가 은행이에요, 은행.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전자 등록 주식 얘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투자자를 부르는 이름이 좀 길어요. 이걸 계좌 관리 기관의 고객 계좌를 개설한 자. 여기 은행에 여기에 고객 계좌를 개설한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고객 계좌를 개설한 자. 그러면은 전자등록 주식을 얘가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등록계좌에 등록을 하는 거죠. 누구 거예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전자주식 누구 거예요? 여기 을 거예요. 을 거.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한테 지금 돌아가야 돼. 결국엔 누구 거니까 결국에는 을 거란 말이죠. 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얘가 저희가 전자주식 등록되어 있는 거 그거 팔게요라고 하면 그 돈을 얘 계좌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 계좌에 돈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체납자니까 돈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체납자였을 때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 기한이 만료됐으면 다시 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얘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전자 등록된 주식 팔 수 있는데 팔면은 얘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예탁 유가증권 지분 또는 전자 등록 주식 다시 3-6페이지 봐볼게요. 3-6페이지 처분의 제한의 3번 예탁 동그란 3번 처분의 제한의 3번 세무공무원이 예탁 유가증권 지분 또는 전자 등록 주식을 압류한 경우 예탁 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계좌 대체 및 증권 반환을 할 수 증권을 돌려주면 안 되고 만약 그걸 팔았다면 계좌에도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반환해주면 안 되고 전자 등록 주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계좌 대체 및 전자 등록 말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거나 돌려주면 안 된다. 체납자한테 돈을 주거나 체납자한테 그 재산을 돌려주면 안 된다. 얘네들이 뭐가 된 거니까 지금 이게 예탁 증권 유가증권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등록 주식이 압류 대상이라면 그러면 체납자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인데 이게 압류의 효력은 압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천연과실은 천연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를 한 게 예를 들면은 압류를 한 게 사과나무야. 그럼 계속 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천연과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나무를 압류하면은 천연과실도 압류의 효력을 미치는 거니까 천연과실도 압류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법정과실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압류했을 때 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압류했으면 계속 그게 법정 과일처럼 계속 임대료가 다 주렁주렁 막 매달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건물의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압류가 되는 거고요. 사과나무를 압류하게 되면 사과도 자연스럽게 압류가 되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다. 압류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게 원칙이다. 걔네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게 원칙이다? 압류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일본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원칙인데 일본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은 그 등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체납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은 이건 압류한 겁니다라고 등기라는 거기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여전히 내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압류가 된 재산이지만 그게 부동산이라면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가 이전되기 전까지 압류됐으니까 매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무소에서. 근데 압류된 걸 아직 뭐 하기 전까지 매각하기 전까지 거기서 법정과실은 아니에요. 법정과실은 원칙대로 가요. 법정과실은 여전히 무슨 효력이 미치는 거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과실이라면? 천연과실이라면. 그렇죠. 천연과실의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이라고 지금 조건이 붙었죠. 체납자나 제3자가 사용 수익하는 압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그게 무슨 과실이 발생했을 때 법정과실은 계속 압류 효력이 있는 건데 천연과실이라면 뭐 되기 전까지 그 압류한 재산이 매각되기 전까지 계속 내가 거기서 계속 비료 주고 물 뿌리고 막 계속 열심히 한 거지. 그랬더니 배나 사과가 막 주렁주렁 달린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거라면 그건 누가 노력을 한 거니까 지금 체납자나 제3자가 노력을 한 거니까 그거는 네가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그는 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납자 네가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노력한 거니까. 근데 법정 과실은 왜 그런 말이 없는 거죠? 임대료는 내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생기는 임대료는 내가 막 뭔가 물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압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천연과실은 내가 체납자가 뭘 막 물 뿌리고 뭐죠? 막 땅도 갈고 뭔가 막 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거니까 그거는 체납자 네가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으로 해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둬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2번이 핵심이에요. 부동산 등의 압류. 부동산 등을 압류하게 되면 부동산 등은 압류 등기 등록을 이게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등기 등록을 촉탁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등기소에다가 이제 이거 등기 등록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촉탁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저 세무 어디 부천 세무서인데요. 부천 세무서인데 이거 좀 등기 등록을 좀 해주세요. 이거 압류 재산이니까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걸 촉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한다는 거예요. 압류 절차는 압류 등기 등록을 하면 돼.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등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산 등을 다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렇죠? 얘네들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산 등을 다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부동산 등. 걔네들은 뭐 하면 된다? 압류 재산이라고 등기 등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하냐? 등기 등록을 완료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또 별표. 그도 말 문제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기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러니까 자, 지금 압류를 했어요. 지금 내가 압류를 했는데 압류하게 되면 내가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 공매를 해가지고 공매에 참여한 사람 중에 낙찰자가 있을 것이고 걔한테 소유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이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류해가지고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 뭐 한 게 있다면 전까지 소유권 이전된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거라면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아직 뭐 되기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등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 수익할 때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우려가 되면 사용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원칙을 할 수 있는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되면 사용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니은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상과 유가증권의 압류, 걔네들은 점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동상과 유가증권은 점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거 내놓으세요라고 제3자한테 문서로서 인도를 요구하면 된다. 보시면 돼요. 뭐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인도를 안 하면 수색해가지고 압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 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상 부동산은 걔네들은 또 점유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다. 배우자하고 공동 재산이라면
그러면 걔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갑이라는 자가 지금 체납을 했는데 그게 배우자하고 공동 소유 자산이라면 그냥 압류가 된다는 거예요. 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무공무원 점유한다는 거예요. 압류된 동산의 사용수익자, 이거는 반대로요. 동산은 점유하는 거니까 세무공무원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세무공무원이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면 TV야. TV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 TV를 지금 압류해 갔어요. 그러면은 창고에 가져가거든요. 세무공무원이. 그 원칙. 자, 체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면 걔가 언제나 와서 TV 보러 와가지고 거기 와서 창고에 와가지고 TV 보고 가고 막 그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사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가져가는데 어떻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사용수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강제징수에 이게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은 알았어, 네가 그냥 써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가져가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 사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체납자나 삼자가 내가 점유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사용하더라도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외적인 거죠. 원칙은 점유해야 되는 거니까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게 하면서 사용수익 하더라도 이게 크게 징수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래 계속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뭐는 붙어 있고요. 빨간 딱지는 붙어 있는 거죠. 빨간 딱지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 압류나 유가증권은 이제 추심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지금 쭉 이제 여기 얘기들은, 자, 채권의 압류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체납자가 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내가 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한테 그 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돼? 얘한테 주면 안 돼. 누구한테 줘야 돼? 세무사, 내가 그 채권 압류했으니까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제3자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채권자처럼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채권자 위치에 대신한다. 그래서 걔를 채권자에 대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요? 관할 세무서가 채권자에 대신 위치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받아야 될 돈은 이제 누가 받는 거니까, 내가 받는 거니까 이거를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라고 표현합니다. 채권자 대위한다. 그러니까 거기 쭉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채권을 압류하면은 그 뜻을 제3채무자한테 통지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해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 거예요. 누가? 관할 세무장은 채권자에 대위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장은 니은에 따라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고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안 주면은 빨리 줘라 이제. 야, 내가 채권자야, 이제 채권자 내가 대신 위치했으니까 나한테 돈 줘야 돼. 안 줘. 1년 동안 안 주면 계속 내가 뭐 할 수 있고요? 촉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줘. 그러면 내가 소송 거는 거예요. 그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달라고 좀 촉구를 하거나, 아까 제가 최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최고가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독촉의 의미가 있어요. 달라고 안 주니까 야 빨리 줘라고 독촉, 그거는 이제 독촉장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현을 최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미는 독촉장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줘, 왜 안 줘? 근데 계속 안 줘? 그러면 내가 채권자 내가 대신 위치했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송에서 누가 승소하겠어요? 관할 세무장이 당연히 승소하겠죠. 얘가 안 낸 그 세금에 대해서 채권을 압류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승소합니다. 근데 제도 안 주니까 법원에서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승소해가지고, 승소하게 되면 제 재산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채권은 제3자한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부동산 등은 등기, 동산은 점유, 그렇죠? 금전 유가증권도 점유죠. 동산, 금전, 유가증권은 점유. 그리고 채권은 그래서 제3자에게,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됐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막 안 보셔도 되는데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 이게 뭐냐면은
지금 관할세무장이 체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거예요. 체납자가 지금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매입을 했는데 아직 완납을 안 했나 봐. 그래서 완납을 안 해가지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누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체납자가 매입을 했는데 아직 완납을 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됐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지자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 그게 핵심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됐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지자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매매 계약했고 중도금 냈고 아직 잔금을 안 내가지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 이게 지금 10억짜리인데 아직 지금 현재 6억은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억의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얼마만 더 내면 되니까 지금 4억만 더 내면 10억짜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체납자의 권리를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아직 완납을 안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그대로 압류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산이라면 국가 지자체 자산이라면 같은 국가끼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그러면 4억 더 줄 테니까 그러면은 10억짜리 지금 나한테 6억 지금 제가 줬잖아. 그럼 내가 4억만 더 주면 10억짜리 나한테 오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압류한 10억짜리를 내가 뭐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그죠 매각해가지고 퉁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같은 국가끼리니까 그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유물에 대한 강제징수 3-9페이지 그죠? 공유물에 대한 강제징수 거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쉬는데 5분만 쉴게요. 5만 쉬고 끝나는 시간은 아무튼 거기 공유물에 대한 강제 곧 끝나요. 자, 공유물에 대한 강제징수인데 이게 뭐냐면 압류한 재산이 갑이라는 자가 지금 체납을 했는데 그게 갑을 병정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딱 그 갑에 대한 지분만 딱 압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유물이 지분이 지금 뭐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4분의 1만 압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중에 갑만 지금 체납자인 경우에 그것도 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갑의 지분만큼을 지금 압류하면 되는데 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갖고 있는 걸로 본다? 균등하게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강제징수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압류한 자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압류 가처분된 거라도 압류 계속 강제징수 집행하는 거고요. 파산 선고를 지금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자산이 있다면 강제징수 계속 집행한다는 거는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계속 우선하는 거죠. 보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압류는 그냥 압류가 더 우선하는 거고요. 파산 선고보다도 뭐가 더 우선하는 거죠? 압류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미 압류한 게 있다면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이 뒤는 금방 뒤에가 읽어볼 게 좀 많은데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설명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3장은 문제 알아서 푸세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 바로 하겠습니다.